마스크 안 써도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큰데. 그래서 이제 저희 태안군을 중심에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거하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고 사회활동을 오래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인구가 심각하게 시보다 중 단위의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지금 현지 군수께서는 공약으로 현재 지금 6만 3천이 안 되고 있는데요. 태안군 인구가요. 7만을 공약에 이제 인구를 전입을 적극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받아들여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할 정도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저출생 그 부분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은 75세 이상의 어르신이 지금 전체 국민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는 점차 줄고 있어서 제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작은 딸이요. 우리 작은 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2반이었던 학교가 지금은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줄고 있고요. 한 학급이 지금 뭐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겠지만 태안은 20명 정도 그래요. 면 단위는 명. 그리고 이제 뭐 분교는 점점 폐교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뭔가 하고 주변에 둘러보면 일자리를 찾아서 다 도시로 젊은 또 출산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2세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20, 30대 분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시는 분위기고, 이것이 단순히 저출산 문제가 출산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인들하고 순환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젊은 분들이 이제 우리 시골 농촌 지역에 많이 정착을 하실 텐데,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생아가 애기 우는 소리가 듣기 힘들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가 죄송하지만 태안군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주 여성이 이제 우리 지역의 농촌 젊은 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2세를 출산을 하셔도 타지에 가서 당진이나 산부인과가 있는 서산시로 가셔가지고 산부인과를 찾아서 출산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요양원도 그쪽에서 이용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 일단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엇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저는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행정에서는 젊은 분이 없고 출산 여력이 있으신 그 세대가 없다 보니까 그 병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지 타산이 맞아야 운영을 하실 텐데, 찾아오시는 산모도 없고, 그 다음에 영유아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대한 보조금 아니면 지원금 이런 부분을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말로만에 뭐 7만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말로만 어떻게 7만을 달성할 것인지 참 의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만 3천이 오히려 6만 2천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군수님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는 이제 차기 군수님들도 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군 단위가 앞으로 소멸될 군이 지금 충남 안에서도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 서천군 같은 지역들은 주변에 있는 시야로 통폐합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를 해서 산부인과를 설립을 해서 관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들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의료원 응급실이 아니고 소아과 응급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인 차후 선거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태안군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이도환
청년 대변인 일단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제 주변에서 제 세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자기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고향도 태안이고 제 친구들도 다 태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태안에 있고 싶지 않고 이탈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학력을 찾아서 한마디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시골 지역에서 나오더라도 대학교 지역을 가려면, 대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려면 결국엔 지역을 이탈해야 되고, 그 이탈이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라 결국에는 완전 이탈, 지역에서의 완전 이탈로. 그러면 그 완전 이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 지역과 그 태안의 지역에서 자기의 생존 능력, 한마디로 경제 능력이 어느 곳에서 더 잘 발휘될 수 있는가, 그거의 판단 기준으로, 개인적인 판단 기준으로 한마디로 시골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청년들이 더 살기가 좋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자면 그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시골 지역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최성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태안 지역에는 그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태어나고 한 일주일 뒤에 산부인과가 없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자면 청년들이 결국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시설, 그리고 교통 능력 또한 그 시골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질 수 있고, 그 단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면 그런 인프라 투자,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그 혼령기, 그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질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균형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청년이잖아요. 네. 결혼 이제 뭐 이미 사실은 결혼 동년기에 들어섰는데 우리 이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청년 대변인이 아직 총괄이고 결혼은 아직 안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한 대변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 마음이 생길까, 요거를 말씀해주세요. 지금 이제 제가 아직 그 20대 중반이니까 20대 중반 나왔어? 20대 초라고 해야 되나? 네. 20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결혼을 생각할 나이는 아닐 테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좀 아니면 나 말고 우리 형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누가 어떤 형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할까? 그런 얘기. 그냥 제 목소리 들으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 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잘 들었고, 제가 죄송하지만 저번에 수업에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비슷한 정책을 2020년에 헝가리에서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새 아이를 가지면 나라에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그때 당시 헝가리에서 굉장한 출산율이 높아졌거든요. 작년 그렇게 작년인데, 근데 그것을 저희 나라에서 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그걸 다른 도시가 이제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창원. 예, 창원에서 이제 새 자녀를 갖게 되면 저희 도시시에서 이제 1억의 보조금을 주겠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상 신혼부부의 정서상 맞지 않다 해서 그게 좀 실패로 돌아가는 결과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나라에서 현재도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많이 부부들을 위해서도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이 청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아파트 값 상승, 물가 상승에 비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월급률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등화가 이제 올라가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신혼부가 굉장히 적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이제 비혼으로 동거하는 커플들이 요새 좀 많아져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혼으로 출생을 하면 그 부분에서 제도화는 정책이 나오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인식 자체가 이게 저희 나라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비혼 동거에 대한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자리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유럽에 비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현실적으로 못하는 커플들을 위한 그런 정책, 그들이 어렵게 자녀를 갖게 되면 그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도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 어린이집과 그 회사를 연계해야 된다고 연계해서 그 지방정부와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자주 한 결과 거기서 한 6시쯤에 끝나고 한 집에 가면 한 7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 같은 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정책 같은 거나 그런 걸 좀 더 보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기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정부가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어린이집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제도 같은 걸 마련해야 되지 않나.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제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면 다른 인원들이 대체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아휴직제를 쓰는 인원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인 남성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일하고 있던 일자리가 비어있게 될 것이고 그 일자리를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윤을 창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들에게 추가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 기존의 인원들이 불만이 많아지고 그 비난의 화살이 그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육아휴직제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를 사용했을 때 그 기업에서 빠지는 인원을 대체하는 그 기존의 인원들에게도 추가적인 혜택을 주거나 그렇게 해야지 좀 기업 내에서도 여론이 그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육아휴직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육아휴직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그 신혼부부나 출산을 한 부부들이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 자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대책이 될 것 같은데 출생 시 흔히 말해서 여성이 경력 단절을 우려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 여성들이 그런 기업 내 관련한 눈치 같은 거나 이런 불이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같은 것을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가계기업 정부에서 좀 더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서로 고민이나 어려움을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네. 저번 토론회에서 얘기했듯이 저출생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심판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번 토론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일단 기존에 지급하는 돈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과연 청년들에게 그만큼 돈을 줬을 때 결혼을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토론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1억을 주면 생각을 해보겠다, 이 정도의 인식만을 가지고 있지, 진짜 내가 낫겠다, 1억 주면 진짜 낫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저희가 저번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번역별로 지금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번역별로 불임이나 난임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거나, 또는 문재덕 대변인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내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부부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아이 걱정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미혼 청년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미혼 청년들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저희가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지만 현재 혼인을 하고 있고, 또는 아까 김현석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혼이나 동거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외 자식이 많이 나오고 또 혼외 출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혼외 출산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외 출생을 하고 싶다고 하여도 경제적인 부분, 또 아니면 사회적 인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를 낳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외 출생에 대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외 출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혼외 출생을 했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쉼터를, 사실 미혼모들을 위한 쉼터가 있지만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마다 다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외 출생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지원 또는 주거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을 잘 갖추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얘기를 전체적으로 좀 들어봤는데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어린이집, 회사의 연결 관계를 좀 개선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질적 개선을 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셨는데 조금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좀 많이 홍보가 부족하구나. 우리 행정에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이 굉장히 좀 좋아요.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녀를 좀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 근로자를 채용을 할 수 있고,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동시에 일부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4, 5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느꼈을 때, 이런 정책적인 게 홍보가 제대로 좀 안 돼 있어서 이런 게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좀 찾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육아 때문에, 또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출생을 했는데, 이런 양육에 대해서 내가 또 회사를 돌아갔을 때 내 자리가 없어질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이 정도의 정책 이외에 우리가 지금 작업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만나서
나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제안은 사실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될 만한 정책들이 사실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책이 새로운 게 나올 게 사실 없어요. 그 어느 전문가가 수백조를 쏟는다고 해도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까지는 없다고 봐요. 이미 추진이 돼 있고 일부 좀 보완적인 거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주제들이나 이런 게 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결혼을 안 하신 분이 좀 많지만 느낌하는 건 뭐냐면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또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수백조를 1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부족한 것들이 뭔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권역별로 어떤 난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과연 우리 전체 국가적인 그런 지원사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지역에 어떤 큰 병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 개인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병원은 별도로 내가 난민에 드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병원은 그 지역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을 못 받는다면 완전히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불평등이 또 생기게 되면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행정정보나 그냥 구조적인 것들을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보완 정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 저출생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출산 후에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해야 결혼을 하든 여하튼 아까 비혼 얘기도 나왔지만은 공부를 하든 이 사람도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남녀 짝을 만나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연 법칙대로 살면 저희가 안 생기는데 이게 사회 여건이 자연 법칙을 못 따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젊은 층에게 제가 생각하면 이미 다 한번 지난번에 다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일자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걸 몰랐는 또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서 이 키우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저출생 문제가 남과 여가 만나서 애를 낳는다 문제가 아니라 이 분위기를 만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해야 될 마음을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 자녀 육아와 보육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심지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애를 낳는데 애를 낳고 육성하고 키우는데 자기 재산을 다 썼어요. 자기 힘을 다 썼는데 후회가 그러면 그랬는데 자식들은 지금 세대가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과거에 효도를 바랬겠지만 지금은 자기 사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노후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들이 자기는 온 정말 버린 거를 전부 다 자식들한테 줬는데 나중에 노후는 누가 보장할 거냐. 이 전반적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문제가 사실 저출생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최성미 대표님께서 태안군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일자리를 찾아서 시골을 떠나는 문제, 이거는 이제 저출산과는 지역 균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SOC가 들어가고 아까 그러니까 같은 태안이니까 한 20년 전에 이미 태안에 산부인과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SOC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 시골로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좀 이렇게 말하고 가면 이민자 가족들이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시골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결혼을 한 거예요. 다문화 가정들, 제가 다문화 가정한테 돈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애를 잊고자, 또는 뭐 하여간 결혼을 하고자 해서,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여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드물고, 남자가 여자를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애를 낳고 그 자리에서 정말 시골에 살고자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SOC가 없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도한 그 대변인이 뭐 같은 청년, 근데 이제 이도한 대변인이 이제 이 출생력보다 주로 지역균형 간 산부인과가 태안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SOC 부족 얘기를 했었고, 김윤석 대변인은 이제 헝가리 예를 들었습니다. 헝가리 예를 들고 실제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도 있어요. 헝가리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첫 번째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실질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조금은 개선이 됐는데, OECD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개선이 됐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OECD 기준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OECD에서 아주 초저 출산 원가 기준이 1.35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에도 못 미치고 지금 0.8 머리 타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캐나다나 이쪽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데가 1.3 내지는 1.15 정도 되고, OECD의 평균은 1.56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OECD 평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1을 넘고 다 1.3에 육박해서 초저 출산 국가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더라고요. 창원시가 1억 지원한다. 또 나중에 유석영 대변인께서도 뭐 말하는 게 경제 지원 얘기를 하는 중에 뭐 1억 원 지원하는 거, 1억 원 지원한다. 그 다음에 김국 대변인께서 얘기한 게 자립기회가 적어서 결혼하는, 그건 아주 큰 공감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별도의 저기로 비혼 출생자 내지는 이 비혼을 사회가 지금까지는 아주 인식적으로 그냥 안 좋게 봤는데 그거를 허용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오늘 문제도 그 청년 대변인께서 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정책 토론회를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문제도 대변인이 세 가지를 딱 짚어주는데 딱 처음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저출생 문제와 경력단절 문제를 묶어서 토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저출생 문제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경력단절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이 문제도 우리 대변인께서 국가와 기업, 또 정부의 그 유기적인 관계, 그 다음에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그리고 출생한 이후의 경력 단절 문제,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 파격적으로 정말로 여기에서 어쩌면 해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법, 기존에 있는 1년에 뭐 육아휴직을 뭘 맞추고 이게 아니라 이걸 파격적으로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문제를 지금 1년이지만 한 3년 주고 경력단절 안 시키고 그 3년 준 대신에 그 무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애 계속 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신나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유사한 논문을 제가 읽었어요. 이 정책 토론회를 하려고 한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그 논문을 보고. 그런데 그때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이 문제도 대변인께서 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거의 그 흐름도 같아. 같은 거를 같은 저걸 받는지 그런 정도로 이게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유석영 선임 대변인께서는 경제 지원 문제. 실제로 올해 통계는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지난해 통계에 보면 27만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1년에 30만 명이 부어졌습니다. 한 명당 1억씩 준다고 하면 얼마냐면 30조예요. 우리가 저출생 관련한 총 예산이 국가 예산이 2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R&D에다가 쏟아붓는 그 예산이 또 한 2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억씩 주면 30조에 플러스해서 약 한 50조 정도 되는 비용을 저출산 부분에다 쏟아버려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벌었을 때 약 50, 그러니까 현재가 23조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출생아당 1억씩 준다고 하면 30조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한 50조 정도를 줬을 때 효과가 그만큼 될 거냐. 그러니까 50조라고 하면은 국가 전체 예산의 약 현재로 봐서는 9%. 지금 올해가 이제 600조였고, 내년도가 좀 올라가겠죠.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어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50조 정도 쏟아부어야 현상을 유지할 정도. 1억 원씩 준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혼외 출생자에 대한 뭐 경제 지원, 이거는 아까 비혼 저기하고 같이 별도로 정말 마련해야 될, 우리가 마련해야 될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 있었고 또 장기 대책을 제가 다 못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원재 대변인께서 말하는 거는 첫째로 이제 본인이 행정 일 하시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보니까 다 있는데, 이런 제도가 다 있는데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육아휴직제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방안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가지고 어디가 잘한다라고 하면 다 벤치마킹을 해요. 금방 퍼집니다. 아까 뭐 헝가리 예를 들죠. 헝가리에 바로 여기저기 삽니다. 그게 효과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K-팝 뭐 하듯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 출생 문제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대도국이 아닌 선진국이라는 다 갖고 있는 문제예요. 다 닥친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못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한 몇 년을 토론해도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쩔 경우에는 한 5분 만에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문제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기존에 도출됐던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하나의 저기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법을 무시한다면 전제가 지금 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 육아휴직제 다 제도 좋지만 그래도 안 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난다 이거예요. 돈을 줘도 안 나고 육아휴직을 줘도 안 나고 보육시설 어떻게 해줘도 안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다 무시하고 새로운 것 어떻게
하면 나태할 거냐, 어떻게 하면 결혼을 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은 나태할 수 있느냐, 이게 필요하죠. 여하튼 오늘 참 고맙습니다. 이게 좀 자꾸 우리 문제도 청년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국가와 정부 기업이 비상한 시국으로 기존에 있는 방법 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방법들을 완전히 탈피해서 기업도 희생하고 정부도 희생하는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이게 같이 맞물리는 방식, 이게 이런 방식이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정책 부분이나 소규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많은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입장으로 그런 세세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미 따지지도 않고 있거든요. 뭐 제가 결혼을 일단 해야지 아이를 낳고 뭐 아이를 낳아야지 뭐 어린이집을 보내던가 휴가를 내던가 그런 것들은 결국에 결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혼을 왜 해야 되냐 해서 아이를 왜 낳아야 되냐 해서 저희들은 그 중요한 그 문제를 다른 문제에 비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로 나타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는가가 우리 정책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또 생겼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 갈라치기라고 하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대립시켜서 많이 갈등을 시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녀 갈등이 너무 많아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도 혹시 그 내면 속에 무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있어서 그 연애 결혼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분 저기 이주환 청년 대변인하고 혹시 청년 대변인의 청년 문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 대책이죠. 일종의 철학의 문제.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왜 살 거냐. 뭐 조선시대에는 간단했습니다. 수기하고 치인하면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남자 위주 얘기인데 내가 스스로 돈을 잘 닦아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잘 다스리는 그걸로 하면 좋은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냐면 우리 분위기가 과연 지금 말한 대로 이게 참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고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계속 왜 결혼해 이런 분위기 이거 없애야 되고 가정을 이뤄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 왜 이루어야 되는데 그 가정 더군다나 이제 장수와 소위 고령 인생이 80, 90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겨워서 한 사람하고 싸우시는 것이다 이런 이게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 하는 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제일 큰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젠더 갈등이라든가 갈라치기 하는 내면적인 문제 또 역시 근데 개개인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개인은 이게 젠더 갈등이라 이게 집단화됐을 때 젠더 갈등이고 하는 거지 개인은 젠더 갈등이 아닐 거라고 집단화해서 뭐 하나의 현상을 놓고 그 집단이 공격하고 하는 거지
여자친구 만나서 젠더 갈등 물론 뭐 토론을 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기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강한 그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좀 되겠지만 그런 거라고 봐요. 노학원 시절, 유치원 시절 그 부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국립유치원 무조건 유치원 아이들 뭐 유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있듯이 정작 유치원이 공백기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돌봄해줄 할머니도 안 계시고 이런 댁에서는 진짜 어머니가 애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유치원, 공공유치원 설립을 많이 늘려서 그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이미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어린아이 맡길 데가 없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도 우리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국가와 기업과 기존에 1년이잖아요. 육아휴직제가 1년. 근데 이거를 파격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저가 이제 임신한 순간부터 임신한 사실을 알은 순간부터 네. 휴직을 줘서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아를 벗어나 유아로 갈 때부터는 이제 저걸 맡기고 영아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휴가를 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내가 쉴 수 있다는 걸 느껴줍니다. 그럼 그 기간 중에 그거를 다 그냥 인정해줘라. 왜? 기업의 유급은 아닐지 몰라도 애 낳았다는 그 자체가 국가의 공자니까. 그거를 정부나 기업이, 그러니까 먼저 선 기업이 지급해주고 그 지급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가 줘라. 나는 이러려면은 파격적으로 현재 있는 법들을 다 기왕 준다라고 하고 기왕 해주려고 하면 정말 애 낳을 수 있게 애 낳을 마음 생기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줘야 돼. 물론 희생 엄청나게 따르죠. 그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사회가, 기업이, 정부가, 또 국민이 커버해야 돼. 이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세금이에요. 육아휴직제 기업이 그거를 부담했어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걸 인센티브 준다고 하면 결국 보충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게 세금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 근본적으로 국가가 유지되고 안 유지되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또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들,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표를 의식을 해서요.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유권자시잖아요.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 노인복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계세요. 예산을 팡팡 써요. 전국적으로 분단위, 10단위에서 수십 명, 60명이, 저희 타는 거는 60명 정도의 생활지원사가 독거 어르신들을 돌봄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상응하는 유권자는 아니지만 진짜로 향후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 문제가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유권자가 아닌 영유아에 대해서도 돌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차원에서 새로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거노인을 생활관리해드리는 생활지원사라는 직업이 생겼듯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육아 돌봄, 이렇게 이제 돌봄해줄 수 있는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없는 그 엄마가 직장생활을 압박할 수 있게끔 그 댁에 방문해서 어린 아이부터 유치원 입학할 수 있는 그 중간 시기에 어린 아이들을 돌봄해줄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줘서 그런 제도도 취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대부분 이제 이 국가 지원, 경제적 지원 문제는 낳고 난 이후 얘기를 많이 해요. 애를 낳고 날 때부터. 근데 제 생각은 임신했을 때부터 해줘야 돼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애가 어느 정도 유아 영아기를 벗어날 때까지는 국가
기업, 사회가 다 책임지고 표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안을 올라가요. 자, 이제